네, 100여 년 전 라디오가 등장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 신문은 망했다. 88년 올림픽 전후 우리나라에 컬러 TV가 등장할 때도 그랬죠. 이제 라디오는 망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끝이다. 다 망한다.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신문, 라디오, TV 산업이 여전히 생존하는 것 보면 신기하죠. 그러나 앞으로도 지난 100년과 비슷하게 수많은 미디어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터넷과 모바일이 바꾼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맡고 있는 미디어 산업. 오늘과 내일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는 디지털 혁신, 미디어 산업의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은 첫 시간이죠. 디지털 혁신, 미디어 산업의 진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책 이름이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지털 혁신의 비밀 DX 코드죠. 저자이신 디지털 혁신 전문가 강정우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책 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담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예, 책 안 팔리죠? 아직 두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아니 저도 한 책을 한 2권 내봤는데 이렇게 길면 팔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가 많아요. 일단 디즈니를 아는 사람들은 디즈니랜드 아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 넷플릭스는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계실 수 있죠. 예, 충분하죠. 넷플릭스가 뭡니까? 넷플릭스요? 회사 이름이지만 혁신적인 미디어 사업자의 이름, 대명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기업,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신이 들어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DX 코드가 들어가는데 디지털 혁신은 이 DX 코드랑 같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네. DX 코드는 무슨 말이죠? DX 코드는 예. DX는 원래 그 디지털 혁신, 영어로 쓰면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 약자로 보통 많이 쓰여요. 이게 디지털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건데 예. X라는 말은 무엇으로 변화할지 잘 모른다라는 예. 그만큼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거에 이제 X세대 할 때 그렇죠. 규정하기 어려워. 예. 이 애들 잘 모르겠다. 애들 도대체 뭐야? 혁신하고 변신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혹시 X세대십니까? 그렇게 규정하기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좀 연시.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강정우 작가 양력을 소개를 해야 이분이 어떤 이런 말을 잘 한국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몇 안 되는 분일 것 같아요. 하나금융그룹하고 SK 그룹의 디지털 혁신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시고 그 유명한 와튼스쿨 MBA를 나오셨고 베인앤컴퍼니에서 상무로 계셨다가 위메프에서 전략실장으로도 계시고 뭐 경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뭐 항상 좀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찾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도 많이 접했고 전략 컨설팅에서 한 10년 정도 기업 혁신에 관련된 자문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패하는 혁신도 봤고 네, 성공하는 혁신도 보게 됐고요. 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략이나 신기술 투자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조류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유행은 절대 아니겠구나 하는 예. 거를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딱 보니 넷플릭스 계정도 없는 듯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좌우지간 이 책 이야기와 디지털 혁신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책 제목을 이렇게 길게 결정하신 배경은 뭡니까? 일단 DX 코드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혁신을 뜻하는데 예. 사실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 회사는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손을 놓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도 정작 그 회사의 고객들은 이 회사가 디지털 혁신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럼요. 또 요구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서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수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디지털 혁신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개념 정의부터 예.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정의 안 해본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나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면 성공의 비결이나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왜 실패할까? 네, 그 가운데서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예. 사람들은 보통 이제 디지털 기술 혁신하면 우리 그냥 요즘 인기 좋은 빵 주식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 뭐 아마존, 예. 뭐 테슬라까지 같이 예. 뭐 거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애초에 기술로 시작을 한 회사거든요. 예. 기술 자체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혁신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유산이 거의 없었어요. 예. 예, 그만큼 도전적이긴 했지만 근데 세상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존재했었고 또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 중에 과연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가지고 변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누굴까? 오히려 그런 회사들로부터 시사점을 찾는 게 더 기업 일선이나 현장에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도움되는 얘기 아닐까? 그런 좀 문제의식에서 이 두 회사를 고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기업,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간 회사들 두 개만 고른 거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좀 친숙하게 알 만한. 그렇죠. 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게 생존 이유가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전달해 주면서 그로써 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즈니와 넷플릭스 그러네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재밌는 것은 뭐 넷플릭스는 한 25년 정도 된 기업이고 예. 디즈니는 이제 거의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예.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씩 변했지만 소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벌게 된 근본적인 어떤 사업의 뭐 사명이라 그럴까요? 예. 비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차용해서 변신을 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예. 처음부터 고객한테 최고의 영화를 찾아주는 걸 도와주겠다. 그 정신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방식이 변한 거죠. 예전에는 DVD 렌탈을 우편 배송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 욕구를 채워준 거죠. 예. 지금은 완전히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고 예. 좀 더 나가서는 직접 좋은 영화 제작을 해서라도 보여주겠다, 찾아주겠다라는 그런 정신까지 나간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소명이나 사명은 변하지 않는데 환경 변화에 맞게 기술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 무엇이 도움된지를 잘 파악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KBS라는 일종의 구산업에 근무하면서 드는 느낌은 이렇게 많이 이쪽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구산업 쪽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 신산업이 분명히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당장은 수익은 안 난단 말이죠. 네. 근데 저쪽에도 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어떤 갈등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죠. 구산업군의 그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사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 산업 현장과 얽혀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 아시죠? 예. 넷플릭스가 무찔러버린. 예. 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많이 있던 DVD 렌탈 스토어인데 그걸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던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그렇죠. 결국에는 우편으로 DVD를 그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우편으로 배달을 해주는 넷플릭스한테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넷플릭스보다도 먼저 스트리밍 사업을 시도를 했었어요. 네, 기술을 연구하고 예. 넷플릭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서비스하는 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 시기가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계속 끊기지. 기억나세요? 예. 삐 소리 나다가 그렇죠. 모뎀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못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버텼어야죠. 버티고 거기에 재원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변곡점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너지는 오프라인 매출을 방어하기에 너무 급급했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아니 우리가 본 사업이 오프라인 이 매장을 관리를 하고 오프라인 사업인데 아니 여기에 들어갈 재원들을 여기에 과연 우리가 떼어내가지고 그렇죠. 이 불확실한 신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라는 거에서 분분한 의견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꽃을 피지 못했고 넷플릭스는 그 기회를 취해버린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혁신적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 제가 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싸움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렇게 전통적인 사업자들이 혁신 사업자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뭘 파고드냐면 바로 예. 저 회사는 워낙에 큰 공룡이어서 예전에 본인들이 예. 쏟아부었던 자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데 오히려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예. 이렇게 성공했고 디즈니는 같은 고민했겠죠. 넷플릭스가 이렇게 스트리밍이라는 걸 놓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밥 아이거 회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헌데 했던 얘기는 단기적인 손실은 감수하겠다. 가야 될 길이다. 예. 내 살을 깎더라도 이거는 해야 될 모험이다라고 해서 내 살을 깎더라도 해야 될 모험이다. 스트리밍 사업이죠. 살을 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넷플릭스하고 이제 스트리밍 전쟁을 하면서 넷플릭스에 올려져 있던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곧 걷어들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냥 앉아서 편하게 벌던 그렇죠. 판권 수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야. 그러면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천명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위험한 결정을 한 겁니다, 경영인들이. 네. 그런데 그죠?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지금 기간이지만 요즘과 같은 디지털 혁신 시대에 이런 형태의 어떤 의사결정의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들이 자주 다가와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업자도 지금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사업으로 훌륭하게 넷플릭스의 파트너가 된 이제 제프 베조스 이야기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직까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예. 자그마치 7년 동안 경쟁자가 없었대요. 제프 베조스 얘기로는. 예. 아무도 본인들 전략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미국의 한 투자 증권 애널리스트가 스티브 발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AWS가 저렇게 치고 나오는데 뭐 했냐 써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은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잘 나가던 사업을 앞에 두고 뭔가 두 번째 묘수를 갈고 닦아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는 조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네. 그때 이미 그렇죠. 발머 있었을 때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예전역의 뭐 공룡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미 하던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 관성 이런 걸 극복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아마존에 크게 뒤처졌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넷플릭스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데이터로 만든 소우주. 네. 디즈니는 비과학을 과학으로 만든 기업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하던 사업이 있는 사업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을 쓰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아마존이나 구글하고는 다른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보면은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신의 요체는 고객과 본인들이 팔만한 영화 장르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끊임없이 팽창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든 게 요체예요. 예를 말씀드리면 보통 영화 장르를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몇 개로 구분하죠. 공포물.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 로맨스. 네. 코믹. 뭐 생각해보면 몇 개 안 나오죠. 뭐 한 10개 정도 10개 나올 나오죠. 겁니다. 예. 근데 넷플릭스는 이거 실제로 7만 7천 개까지 분류를 합니다. 7만 7천 개? 네. 마이크로 장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많이 넣는 거죠.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영화의 길이. 혹은 영화의 톤, 매너. 같은 공포라도 약간 스토리가 강한 공포도 있고 피칠갑이 되는 공포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무서운 공포도 있잖아요. 그냥 뭐가 잘 안 나타나는데 무서운 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지명도 그렇죠. 각각의 장르들 이렇게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선택할 만한 기준으로 계속 세분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형태의 7만 7천 개를 그렇죠. 계산 못하죠. 7만 7천 개의 장르를 만들어내죠. 다음에는 이제 고객을 보죠. 수많은 고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억 한 6천만 명 정도 유료 고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고객들이 사실 우리가 뭐 극장이나 어디에 가면 공연장에 가면 모든 고객이 한 명이잖아요.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콘텐츠, 그렇죠. 똑같은 예고편, 똑같은 광고를 틀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주지만 넷플릭스는 3,300만 개 버전을 갖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정말 대단하구만. 최경영 기자님하고 저하고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는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화면이 다르다는 거는 제시된 영화, 추천된 영화가 다르다는 건데 맞습니다. 같은 영화라도 추천되는 이미지 모양이 달라요. 이미지 모양도 다릅니까? 만약에 대불한 영화라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알파치노의 팬이에요.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시한 이미지를 알파치노를 내세우죠. 근데 기자님은 말론 브란도 예를 들면 혹은 그냥 총격 장면. 저는 근데 넷플릭스가 규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이게 서구의 개인주의 계정을 각각 따로 쓰는 이것만 생각을 했지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다 같이 쓰는 동양적인 문화를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한 4명이 같이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제로 넷플릭스한테 그런 계정 공유는 사실은 좀 골칫거리긴 해요. 그렇죠. 골칫거리긴 한데 그건 몰랐지롱. 뭐 그래서 너는 나를 규정할 수 없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개인화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일단은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나야 되는 거고 분석력도 당연히 방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영화 하나당 한 3,000개 정도의 의미 있는 이미지 프레임을 뽑아낸다고 해요. 이 주인공이 나오는 것 아니면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훌륭한 조연들이 같이 있는 장면들 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3,000개를 뽑아내가지고 그것들을 맞춤형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비과학을 과학으로라고 표현하는 데는 사실은 디즈니의 사업의 요체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 그렇죠. 공감을 일으키는 스토리텔링.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술의 영역인 거잖아요. 재능 있는 여기도 훌륭한 작가분들이 계시지만 프로그램마다 재능 있는 작가들의 역량이라는 건 되게 한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소위 이제 캐파시티라고 하나요? 그릇이라는 건 되게 한정돼 있고 소수잖아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그 공연이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통 채널이란 것도 한정되어 있던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개인화되어 있지 않죠. 상당 그렇습니다.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규모 있게 만들고 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디즈니 사업의 요체예요. 복제 가능하게. 이게 대량 생산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산업화. 그렇죠. 그러니까 아트라는 예술은 정말 개인들 역량 있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복제가 가능한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강한 거군요. 애니메이션 또 하나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로봇 산업이에요. 아, 로봇. 전 세계에서 역사상 예. 인간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한 회사는 디즈니입니다. 네. 디즈니 테마파크에만 가봐도 사실은 많은 로봇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가봤는데 거기에 무슨 로봇이 있었나요? 사실은 예. 여러 가지 테마파크에 가면 체험 공간들이 있어요. 예. 디즈니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여러 영화들, 만화들의 캐릭터들을 실제 구현을 하게 된 거죠. 3차원의 공간에서. 이 시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 비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 이제 작고한 월트 디즈니 예. 창업자가 1950년대 뉴올리언즈에 여행을 갔대요. 근데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새 장에 새가 있었다는 거죠. 예. 새가 그 어떤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실물감 있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작가들의 상상력을 2차원의 공간에서 실현하는 거에 내가 주안점을 뒀다면 예. 앞으로 새삼에서는 3차원의 공간에서 물리적인 실체를 갖고 작가들 상상력을 현실로 옮기겠다. 그게 언제 그랬다? 1950년 초. 야, 대단하구나. 네, 그걸 보고 1958년에 애너하임에 있는 오렌지 농장을 다 갈아엎어서 최초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생기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나중에는 링컨 로봇도 생기고 또한 나중에는 잭 스패로. 예. 네. 지금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바타 아시죠? 예, 예. 아바타에 있는 그 인물들을 전부 다 캐릭터를 실물 크기와 똑같은 자율보행 로봇으로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이게 정말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이제 체험. 근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거기를 직접 가봐야 될 텐데 디즈니랜드.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아무래도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예. 사실은 뭐 그래서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주식이 많이 안 오른다고. 그렇죠. 예, 아직 테마파크가 가동을 안 하니까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작가의 창의력, 재능 같은 것들도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무한 복제하려는 시도도 지금 디즈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네, 이 프로젝트를 말 그대로 기계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하는 일이 약간씩 좀 다른데 어떤 성격이랄까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통점은 예. 기술을 자기 사업에 맞게 재단에서 쓴다는 자기 사업에 맞게 재단에서 쓴다 기술이 있어요. 예. 그 넷플릭스에서도 그 내부의 많은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은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한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훌륭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예. 그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사업 효과를 가져온지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뭐 그 넷플릭스 가면 추천 너무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뭐 화려한 추천도 있고 뭐 많지만 그들의 목적 중에 명확한 거는 시청자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머무르게 하는 걸 큰 목표로 해요. 15시간 예, 일주일에? 15시간. 예. 왜 15시간이냐면 예. 기본적으로 구독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구독 사업은 고객이 이탈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예.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이탈했던 고객들의 특성은 하나로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시청했던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하기 시작하는군요.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객들을 일주일의 총 시청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하는 여러 가지 추천 혹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들의 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할 때 기술을 사용을 하고 적절히 재단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몇 번 봤다가 이걸 아예 덮어버리는 분들도 그렇고 두려운 거죠.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계속 보다가 이게 밤새고 회사 일에 지장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이제 보통
플랫폼의 결박 효과라고 하죠. 이제 딱히 탈퇴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뭐 그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걸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동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또 무수한 메일을 많이 받으시죠. 넷플릭스에. 다시 유혹하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적인 플랫폼 기업들, 컨텐츠 기업들, 우리 K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이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하루에 그렇게 한 서너 시간씩 봐버리면 우리 KBS 뉴스를 보지 않게 될 그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점점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아지고 미디어 환경이 좀 뭐 다변화되잖아요. 워낙에 볼 거 많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 경쟁 상대는 다른 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 잠자는 시간이다. 대단히 공격적인 접근이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의 눈을 자극해서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사업인데 제가 그 TV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봤던 경험에 의하면 또는 뉴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이제 짧아지고 있잖아요. 광고도 그렇고 컷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이 이렇게 화려한 영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존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랄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해가 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로 만든 소우주에 갇혀버리게 되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 추천의 에코 체인버 효과.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죠. 계속 같은 것들만 같은 취향만 쫓게 되는 그런 효과 또는 뭐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죠. 같은 취향만 계속 파악을 하고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그 취향을 증폭시켜 버릴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른 콘텐츠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고 기술을 변형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그 추천 알고리즘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우리의 알고리즘 수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사실 회사마다 사정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추천 알고리즘 혹은 추천의 효과라는 건 크게 이제 우선 두 가지로 판단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천을 받아들여서 행동하느냐. 두 번째는 추천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예를 들면은 실제 그 영화를 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별표점을 정말 5개 만점을 줬냐. 뭐 이런 형태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추천을 제시받는 사람들의 75에서 80% 정도가 추천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추천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최고의 평점을 준다고 해요. 영화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플랫폼이나 또 여러 사업자들이 추천을 목적으로 하죠. 추천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을 추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환경 자체가 잘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추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잡음 혹은 산만한 것들이 잘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상거래 플랫폼에서 어떤 고객의 취향에 맞게 뭔가를 비싼 제품을 추천하려고 해요. 이분이 좀 경제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생일도 다가왔고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는 샤넬 핸드백 이런 걸 추천하면 그날은 살 것 같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날 만약에 피자 반값 할인 캠페인이 있으면 프로모션이 있으면 15,000원만 쓰고 나가세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 내에서 너무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날 매출도 올려야겠고 프로모션의 효과도 올려야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충돌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만한 그런 잡음들을 많이 심어 놓는다라고 하면 사실 추천이 거기에 따라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어떤 방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브랜드를 중시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가격적인 요인보다 내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로 승부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너무 많은 프로모션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비이성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만한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는 많이 배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또 순도 높은 데이터가 많이 쌓일 진짜 거고. 순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플랫폼에서 하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추천 이런 것들이 잘 먹히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인을 해서 너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했던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그 시간에 그 제품을 사러 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고객하고 플랫폼 사이에는 일종의 신뢰관계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간파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디즈니 같은 경우도 무슨 그 사람의 동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그걸 디지털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넷플릭스는 플랫폼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디즈니는 테마파크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 거지. 그 그렇죠. 안에서 뺑뺑뺑 도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최대화해내고 오랫동안 머물게 해야 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고객 경험이라는 거는 최적화시켜내야 되죠. 정말 편하게 정말 놀랍게 만들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극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걸.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 요즘 하는 프로젝트는 고객의 신발 모양들을 기억을 해요. 신발 모양? 네. 신발 모양. 그러니까 입구에서. 크기, 운동화, 구두 뭐 그렇죠. 이런 거요? 네. 사람들마다 신발 모양을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이미지 분석을 해서 곳곳에 테마파크에 있는 로봇들이 혹은 CCTV 카메라들이 그 동선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리는구나. 그렇지. 이 통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왜 이렇게 여기 그 프레첼을 파는 과자를 파는 곳은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야만 하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병목을 제거하는 데 쓰이기 시작해요. 그럼 더 많이 프레첼을 팔 수가 있겠고.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은 테마파크를 걸어다니면서 훨씬 더 편한 경험을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성공 그 기술인데 마이 매직 밴드를 채워줘요. 가면은 IoT로 된 밴드인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혹은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하면 미리 어디에서 줄 서지 않아도 예약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디즈니 테마파크에 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호텔도 있고 좋은 레스토랑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객실에 있는 IoT. 호텔도 있습니다. 맞아요. 객실에 있는 IoT, 레스토랑의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여정을 최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머리 많이 쓰는구나.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사실은 고객을 자꾸 키운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은 키워야 돼. 잘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양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많이 가져와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양식장의 치어들인 거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손에 잘 잡히진 않아요. 일반 대기업들이나 제조업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한번 팔고 나면 10년 후에 다시 만나고 AS 때 전화 받는 게 거의 다일 텐데 그럼 어떻게 좀 더 고객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집중적으로 고객하고 소통하고 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제대로 감동 못 시키면 그러네요. 크나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리테인 커스터머 한 번 고객이 되면 계속 그 고객을 관리해서 유지하는 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수익성도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한 고객, 이미 취향을 파악한 한 고객 그리고 나한테 이 서비스를 구매해서 쓰는데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 파악을 했으면 계속 활용해야죠. 그렇죠. 이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축적해 나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사실은 사업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점점 더 고객 관리 기반으로 사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뭐 투자자들이 이 구독 경제, 예. 플랫폼 경제에 관심을 많이 쏟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쪽 뭐 디즈니는 주가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상당히 좋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본원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들을 봤을 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 사업에. 예. 투자자들 관점에서 좋은 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 사업이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사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숫자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고객들이 몇 명이고 예. 그 사람들이 평균 얼마씩 돈을 쓰고 네. 텔레콤 회사처럼. 그렇죠. 예. 얼마만큼 이 사업장에 머무르고 예. 무엇을 구매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의 효율도 잘 측정이 되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또 구독제로 한다는 거는 멤버십 피가 멤버십 그 가격을 한 달 한 달 차곡차곡 지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더 마음에 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서비스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으로 사업이 예측된다는 것. 일단 고객이 확보되고 나면 예. 그리고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 경제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잘 익숙한 이제 플랫폼 경제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 경제의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덩이 효과예요. 예. 계속 굴러가면 그렇죠. 굴러갈수록 커진다. 예. 특히 내리막길을 구르면 엄청나게 커진다. 그 가입자와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 구색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뜻하지 않은 수익원들이 막 생기죠. 예를 들면 광고. 예. 또 하나 스트리밍 산업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제 컨텐츠 사업이 이제 커머스 사업으로 진화할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프 베조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무서워하는 게 뒤에 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좀비를 투입한 킹덤. 킹덤. 호미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다 아마존에서 팔렸거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사실 제프 베조스도 이 아마존 스트리밍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냐면 반지의 제왕 아시죠? 다들 이제 스트리밍 전용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판권을 사들이려고 그 라이센스를 사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애플 TV하고 같이 경쟁이 붙었어요. 영국에 있는 원 저작권자한테. 근데 애플 TV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존이 그 판권을 따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책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주겠다라고 개런티를 했어요. 뒤에 커머스를 갖고 있는 사업자의 힘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 콘텐츠 사업은 상품 판매랑 이미 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앞뒤로 무수히 많은 광고가 붙잖아요. 콘텐츠와 상거래 업체의 결합이 한 몸으로 또 이루어져 버리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네, 그 증폭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예상을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런 강의 비슷한 걸 들었던 것 같아요. TV에서도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나오고 예쁜 여배우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데 저거 사고 싶어라고 해서 클릭하면 그렇게 되는 디지털 TV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곧바로 뭔가를 시청 중에 구매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시청 경험에 얼마나 도움이 주느냐, 그게 득이 됐냐 안 됐냐는 아직까지 답을 정확하게 찾은 사업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런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사업자가 아마존이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아마존이든 넷플릭스든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지난 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어떤 최적화된 어떤 환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뛰어난 겁니까? 저는 뭐라고 저는 이해하냐면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깊이 천착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프 베조스가 1997년에 그 시애틀의 본사의 현판에 이렇게 새겼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첫날이다. 아직 우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 배워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 그 조건들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냉철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위 잘 나가는 창업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도 수학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종교처럼 신봉했다 그래요. 데이터 기반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머무냐. 영화를 한 편 보면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왜 그러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영했던 영화가 인기가 있다면 그 요인은 도대체 뭐냐. 수치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형태로 모든 것들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조직의 체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유행처럼 지나가는 어떤 혁신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체력으로 남는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발굴하고 또 차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 업체들이 사실 그 자기들의 콘텐츠를 누가 보는지에 관한 그 데이터 축적이 참 잘 돼 있으면 타겟 마케팅도 쉬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좀 굉장히 그 능숙하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텐데 아직까지도 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감이 꼭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만드는데 애로점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기술 회사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창작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여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술인들은 또 그들의 감을 믿죠. 네, 강하게. 또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융합을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화로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플랫폼하고 이제 콘텐츠 넷플릭스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규제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을 때 추천이 중요하다.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잘 해주면 사람들 좋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팔 물건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콘텐츠 많아야 되죠. 그렇죠. 팔 만한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만 많이 갖다 쓰면 고객은 금방 알아봐요. 그 플랫폼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유튜브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과 소위 구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품 구색. 이것들이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성공의 방정식이라는 게 아마존에서 증명이 됐고 넷플릭스도 증명했고 심지어는 디즈니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콘텐츠,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콘텐츠와 기술 다. 첨가물 시장에 꾸준히 사과만 나오면 안 되겠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과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국내 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꼭 콘텐츠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제언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질문들이 꽤 와 있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김광민 님은 좀 다른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구독 3년째인데 정작 시청은 않고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장애가 와서 신작 리스트만 보다가 그냥 잠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냥 돈만 내시는군요. 아마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건강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시청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기 때문에 벌써 빨간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0327님 넷플릭스 시대와 기술을 앞서서 혹은 뛰어난 응용 그리고 고객관리 마케팅이군요. 우리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 있던 단골 손님 그리고 소통이네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거죠.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음식점의 주인장.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장애를 갖고 있고요. 자신의 취향이라는 것을 정의해보라고 하면 정의하기 어려워요. 짜, 뭐 싱거워 이랬을 때
짠 것 같기도 하고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뉴가 있어야죠.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예. 네. 선택할 만한 메뉴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자. 예. 카르마 국보님은 우리는 기회가 더 좋다고 봅니다. 중국과 미국 둘 다 상대해야 하니까요. 상대할 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이런 허브로 콘텐츠 허브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제작의 힘이 굉장히 크죠. 예. 뭐 특색 있는 제작 역량들이 많이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지금 다 고민은 컨텐츠의 질을 계속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예. 또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사실은 그 과제가 지금 가장 커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스스로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과연 플랫폼을 범아시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런 거는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상영님은 최신 KF-X 전투기 개발하듯이 방송 R&D에 투자해야 합니다. 20년에서 30년, 50년 뒤 방송사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한국으로 몰려오는 지구촌 여러 고객들을 위해서 KBS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KBS 9시 뉴스에 BTS가 옵니다. 예.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9시 뉴스에 온다고 합니다. 예. 이중기님, 총론은 공감되는데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효과적인 강론을 구현할지가 고민입니다. 네. 예. 사실은 디지털 혁신에 관련해서 무엇이 성공 요건일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려고 사실 이 책을 썼어요. 예. 첫 번째는 본인 사업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계산 가능하게 만들고 측정 가능하게. 네. 예. 많은 활동들이 아직도 감에 의해서 의존하고 그렇죠. 뭐 소위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네. 그 회의석상에서 뭐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상대방 표정을 살펴야 되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회의 풍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 표정을 살펴야 하는 거는 상사의 표정. 네. 예. 또는 편성권자의 표정.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프로듀서가 뭐 또는 뭐 외주 제작자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 뭐 이런.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런 아주 이름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서비스나 뭐 예를 들어서 엑셀, 파워포인트, 예. 뭐 한글과 컴퓨터, 그렇죠. 한컴퓨터도 있고 또 ERP라는 것도 있죠. 예. 근데 이런 도구들은 대부분 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하는 일, 풀려고 하는 문제와 무차별적이에요.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플러그인으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방식이 IT 담당자의 훌륭한 식견,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개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들, 넷플릭스에서 분석해서 봐도 그렇고 디지털 그 디즈니가 썼던 여러 기술들에서 봐도 자기의 사업에 최적화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풀려가는 문제.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훌륭한 IT 담당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잘 정의해야 돼요.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된다. 먼저. 그렇죠. 예.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런데 훌륭한 기술이 없을까? 디지털 기술이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좌뇌와 우뇌의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훌륭한 좌뇌, 기술을 잘 쓴 사람들, 그다음에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들, 우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이 협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디지털 혁신에 쓰이는 기술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정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